향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으며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군 당국이 강력 규탄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된 법원 주변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의 유물과 재단 자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얘기거리도 안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안산과 서울 등에서 4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홍역 환자가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의 각 지역 보건소도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차려서 홍역 의심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을지 면허 등 오래된 가게를 보존하는 등의 이유로 을지로 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을지로 상인과 땅 주인들이 항의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10억 원이 넘는 치료비와 이송비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송을 도와달라는 국민 청원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남북 문제, 한미 관계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요즘 한일 관계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의 초계기 한 대가 또 우리 함정에 근접해오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이 20여 차례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함정 60m 상공까지 접근해 왔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 일이 벌써 3번째여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분경 이어도 인근 해상, 일본 초계기가 작전 중인 우리 구축함 대조영함에 접근했습니다. 초계기는 대조영함의 뒤쪽을 낮게 지나쳐서 주변을 30분 넘게 선회 비행했습니다.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 내지 70m로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말 촉발된 레이더 갈등에 대해 일본이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위협 비행을 한 겁니다.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에 20차례 넘게 이탈하지 않으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교신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해군작전사령부가 일본에 항의하자 일본 측은 우방국의 자위권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근접 비행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NHK에 저공 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 측이 사실관계를 바꿔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지난 18일과 22일에도 우리 함정을 최대 3.6km 떨어진 지점에서 저공 비행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초계기 위협 비행을 통해 한일 간 갈등을 고조시켜 국내 우호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자 국방부에서는 한때 자위권적 조치, 즉 군사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긴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최근에 한일 관계가 군사적 충돌을 걱정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입니다. 기자간담회를 하던 정경두 국방장관이 급하게 상황 조치할 것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곧바로 일본 초계기가 또 위협 비행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기자실에는 장관이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며 초안도 제공됐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반복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 즉 사격 레이더를 쏘고 경고 사격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발표는 육군 중장인 합참작전본부장이 대응 행동 수칙에 따른 조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이번 도발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외상이 다보스에서 회담을 하기 4시간 전에 발생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응 수위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도 한국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한 발 뺐습니다. 위안부 합의 논란, 강제징용 판결을 거치며 악화된 한일 관계가 군사 충돌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일생의 가장 긴 밤이 흐르고 있을 것 같은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심사는 이미 끝났을 테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5시간 반가량의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영장 전담 판사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데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것 같은데 법정 분위기가 상당히 팽팽했다죠? 네, 5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영장 심사에선 본안 재판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인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260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고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조사 때처럼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제시되자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무거운 혐의를 감안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3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할 만한 점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같은 시각 박경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법정을 사이에 두고 2번째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혐의 등에 대해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며 첫 번째 영장 심사 때보다 긴 시간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성패와도 직결되는 만큼 법원의 심사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이렇게 사상 첫 사법부 수장의 영장 심사에 법원이 있는 서초동도 시끄러웠습니다. 구속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과 법원 사이에 길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나눠서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법원 삼거리 앞. 법원 공무원 노조원 3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모여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이들은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며 법원 직원과 시민 등 13,000명으로부터 구속 촉구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도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펼쳤고 일부는 법원으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건너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구속 반대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20여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찬성단체의 기자회견에 맞서 애국가를 부르고 묵념을 하는 신경전을 펼칩니다. 검찰 소환에 적극 응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은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리적인 공방을 해서 잘못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충돌을 우려해 경찰 병력은 아침 일찍부터 투입됐습니다. 9개 중대 540여 명이 인간벽이 돼 양측을 나눴습니다. 그 덕에 사고와 마찰은 없었고 양 전 원장이 법원으로 들어간 뒤 모두 자진해산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손혜원 의원 관련 저희 단독 취재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손 의원이 오늘 목포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무형문화재위원회에 대학 동문과 공예 전문가 등 지인 4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공고한 접수 기간을 넘겨서 추천서를 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마감 기간이 끝나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김복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1월 2기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선정하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입니다. 학회와 협회, 대학 등 관계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며 2월 2일까지 접수받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당시 손혜원 의원도 문화재청에 4명의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손 의원과 다수의 행사를 함께했고 책을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B씨는 홍대 미대 동문, C씨는 홍대 미대 같은 학과 동기, D씨는 손 의원과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해온 공예 전문가였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손 의원이 관장으로 있는 한국 나전7기박물관 개관식에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추천 날짜입니다. 손 의원은 접수 기간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 이들의 추천서를 제출했는데 문화재청은 별다른 문제 없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관의 상임 및 국회의원이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마감이 끝나도 추천을 받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손 의원이 추천한 4명 가운데 1명은 문화재위원, 1명은 문화재전문위원회에 위촉돼 활동 중입니다. 손 의원 측은 지인 추천 문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충분히 추천 가능한 인사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접수기간 문제에 대해선 문화재청의 추천 요구에 응했을 뿐 접수기간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손 의원이 문화재위원으로 추천한 장인 이모 씨는 손 의원 남편의 재단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손 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를 지정합니다. 이 때문에 무형문화재 지정엔 무형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해당 장인의 명예뿐 아니라 작품의 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일반인들 경우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문화재 지정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그런데 손 의원이 문화재위원으로 추천했던 이모 장인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이기도 합니다. 재단 창립 총회 문서엔 손 의원이 창업한 공예품점 하이엔드 코리아와 기획과 생산, 판매를 분담하는 구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혜원 의원이 만든 공예품 판매 회사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이모 장인은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손 의원의 추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 측은 공식적으로 추천한 일이었고 선정 과정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오늘 목포로 내려가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한 데 대해서는 사과하겠지만 자신이 한 행위가 결코 투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물관이 완성되면 자신의 소장품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가에 기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지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폐가로 들어갑니다. 박물관 설립을 위해 샀다는 목포의 폐공장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손 의원은 논란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은 나전7기와 문화재단 자산을 박물관을 지은 뒤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재단에다 돈을 넣었을 때는 이것이 제 게 아니라는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다 귀속을 시킬 겁니다. 이야기를 하거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투기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특정 언론사를 향해서는 기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오늘 좀 앞자리를 모셔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야당에 대해서는 날선 표현을 쓰며 공격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질문은 대답을 미루거나 피했습니다. 나머지 대출 금액 용처에 대해서 지금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검찰 조사 곧 받을 거니까 그때 다 알려드릴게요. 건물 밖에서는 손 의원 지지자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타지인들이 엉켜 한때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 전하겠습니다. 서울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에는 오래된 공구상가와 인쇄업소 그리고 맛집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후해서 이미 14년 전부터 재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는 철거가 시작되기도 했죠.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서 본인이 승인한 재개발 계획을 5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장영욱 기자가 먼저 그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을지로 공구상 거리, 공구가게 사이 작은 통로 안에 30년 전통의 평양 냉면집이 유명한 동네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재정비 촉진 계획이 확정됐고 이후 허가를 거쳐 공구상 밀집구역은 지난달부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오래된 상점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자 박원순 시장은 지난 16일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승인한 재개발 계획을 5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박 시장의 발언 이후 서울시는 철거가 진행 중인 곳 외에는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미 승인이 났더라도 유명한 노포는 철거를 막기로 했습니다. 생활유산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라든지 산업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사회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도심 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아도 오랫동안 재개발 문제로 상권이 이미 다 죽어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상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을지로를 다녀왔습니다. 을지로 세운 3구역의 한 골목입니다. 폐허처럼 변한 건물에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건물에는 출입금지 경고문이 붙고 문을 닫은 상가가 수두룩합니다. 한쪽에서는 철거 작업이 한창이고 맞은편 골목처럼 이렇게 재개발을 앞둔 방치 건물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상가 거리를 찾는 손님이 끊긴 지 이미 오래입니다. 상권이 사라지자 상인들도 떠났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찢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디 갔는지도 몰라. 매 수백 업체가 지금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와서서 1년. 하루빨리 재개발이 끝나 상권이 살아나기만 기다리던 상인들. 재개발 중단 소식은 말 그대로 날벼락입니다. 보존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어디 존재할 건물입니까? 상권 다 죽여놓고 이제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취소해라 뭐하라. 이게 시장이 할 일이냐 하는 얘기야 지금에.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중단을 언급하자 세운 3구역 토지주 200여 명은 시청으로 달려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권이 죽고 재개발마저 무산 위기를 맞은 을지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제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훨씬 크게 넓히겠다는 확장안을 발표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이 안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성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안부가 서울시 기본계획안에 대해 반대하며 배포한 자료입니다. 서울시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내용대로라면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 서울 청사 정문과 차량 출입구가 폐쇄되고 전면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회 도로가 조성되면 청사 경비대와 방문 안내실 그리고 어린이집 부속 건물 일체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 건물을 확보해야 하고 안내실을 이전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차질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사 내 순환 도로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청산의 차량 순환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당선작대로라면 청산은 공공건물로서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입니다. 행안부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정부 서울청사 부지 포함 문제는 서울시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모적 당선작 내용은 밑그림에 불과하다며 기본 설계 과정에서 행안부와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홍역 환자가 하루 사이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이제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3명은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감염됐고 1명은 유행 지역에서 옮았습니다. 그런데 홍역뿐 아니라 수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홍역 유행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추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역에 걸린 영유아가 입원했던 병실에서 함께 생활한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도 2명, 부천에서도 1명 환자가 나왔는데 모두 동남아 여행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천에서도 베트남과 대만 등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홍역 확진을 받으면서 개별적인 사례 환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방문해서 우리 선별진료소라는 밖에 이제 설치해서 강제 채취를 했습니다. 양성으로 판정이 돼서. 하루 새 4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지난달 이후 발생한 홍역 환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천안 지역에서도 14개월 여아가 홍역 양성 반응이 나와 보건당국이 추가 확인 중입니다. 또 다른 전염병인 수두도 영유아와 초등학생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0일 동안 5,000명을 넘어섰고 이 추세라면 1월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의 7,000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생후 5개월 전에는 엄마에게서 받은 항체로 아이가 보호되지만 5개월 이후에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수두나 홍역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두는 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을 쉬어야 한다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부모들은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번 홍역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혹시 설 연휴에 동남아 등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다면 성인이라도 내가 예방접종을 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과입니다. 홍역 예방접종을 문의하는 전화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요 근래 홍역 문의가 많이 와요. 가속 접종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성인분들도 이걸 접종을 해야 될지. 가족여행을 앞둔 부모들은 아이와 미리 병원을 찾아 예방접종을 맞기도 합니다. 여행을 예약을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동남아도 전부 홍역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신랑이랑 사촌동생이랑 저랑 얘기까지. 지자체들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홍역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각 지역 보건소도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차려서 홍역 의심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홍역 유행은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설 연휴 이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대의 경우 절반 가까이 홍역 항체가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해외여행을 갈 경우 감염 우려가 큽니다. 동남아나 홍역 유행 지역을 설 명절을 통해서 많이 가실 텐데 그분 중에서 또 현지에서 홍역에 걸려서 귀국해서 또 진단되는 사람. 보건당국은 성인들도 홍역 유행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추락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10억 원, 또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이송비만 2억 원이 들어 귀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국가가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오늘 하루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더니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유학생 25살 박모 씨는 지난달 30일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20m 정도 떨어지다 나무에 걸렸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미국인 관광객 2명이 가파른 절벽으로 내려와 도왔습니다. We tied his jacket around both of his legs so we could lift him to a flat, a safer area. 박 씨는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지 병원비만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 씨 가족은 귀국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병원비만 현재까지 10억이 넘어가고 있고 한국에 이송을 한다는 이송 비용이 2억 원으로. 부산 동아대 3학년인 박 씨는 휴학한 뒤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어학 공부를 했습니다. 박 씨는 사고 다음 날 귀국해 복학할 예정이었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지난 4일 1차 모금액 300만 원을 박 씨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정부가 박 씨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랐고 17,000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영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추행과 인사보복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수갑에 포승줄, 마스크를 쓴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법원이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을 아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고 보고 안 전 검사장의 모든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서 검사가 인사불이익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주먹을 불끈 쥔 안 전 검사장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서 검사의 이름도 몰랐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에 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 검사를 지방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검사 측은 판결을 반겼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항소심에선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의견 진술을 하겠다는 서 검사와 무죄를 주장하는 안 전 검사장.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중국 대표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단이 서울 공기가 신선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책임질 필요가 있냐는 듯한 발언이죠. 우리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찾다 인공강우 실험까지 하기로 했는데 말입니다. 한중 사이에 벌어지는 이 미세먼지 전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협력 국장급 회의. But this morning when I get out of the hotel, I smell the whole air is so fresh, you know. It feels good. Feels good. That's great. You're making progress. Thank you. 같은 서울 공기지만 중국 대표단은 전혀 다르게 느끼네요. 지난 21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 공기 질이 40% 이상 개선됐다. 한국은 남 탓하지 말라.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미세먼지 주성분은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까지 했죠. 중국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이 경우는 지금 4월 19일의 경우가 되는데요.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띠가 서해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건 팩트라는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한중 두 나라의 지상관측소 수치를 분석해봐도 답은 나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던 15번의 기간을 조사해보니 예외 없이 그 직전 중국 산둥성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공장도 없고 매연 내뿜는 차도 적은 청정섬, 백령도를 봐도 마찬가지. 중국 산둥성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먼저 백령도 공기가 나빠지고 이후 서울 공기가 탁해지는 순서입니다. 있는 오염원이 거의 없는
청정한 곳일 뿐만 100년도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갑자기 높아졌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서풍 계열의 오염물질들이 같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확률이 있다. 다만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추정은 가능하지만 중국이 정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공식 인정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떠다니는 공기에 국적은 없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중국도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 탓이 아니다. 과학적 사실조차 인정 않고 서울 공기 신선하다. So fresh, you know. 너스레를 떠는 상황. 한중 양국이 환경협력 협정을 맺은 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이번에도 실효적 방안이 없다면 국민들은 언제까지 답답한 공기 속에 살아야 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법을 어기고 문제가 있는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국민연금도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언급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량 보유한 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사기업 경영에 국가가 간섭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 부처 장관들을 불러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적극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고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환수 실적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기업 지원을 언급했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칫 기업 경영을 국가가 길들이기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계는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사표가 수리된 걸로 알려진 탁현민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 내내 화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후임을 두고도 벌써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개그 프로그램 연출로 유명세를 탄 여성 PD를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의 다른 예능 PD에게는 의전 비서관을 제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쓸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가 행사, 이미지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서수민 전 KBS 예능 PD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 전 PD는 KBS 재직 당시 개그 콘서트 연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전 PD가 검증 후보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며 개그 콘서트 외에도 김생민의 영수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한도전을 만든 김태호 MBC 예능 PD도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다른 방송사 PD에게는 의전비서관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능 PD를 중심으로 의전비서관을 물색하는 분위기에 대통령 순방 보좌 등 의전비서관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사 기획에만 치중된 인사라는 청와대 내부 우려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가 보폭을 넓히면서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의 판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내일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고 홍준표 전 대표는 영남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내일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발표합니다. 당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며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당이 이제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회귀를 하느냐 하는 문제고. 김무성 전 대표도 황교안 전 총리나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자신도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 총리가 뛰어들므로써 반작용으로 홍준표 전 대표도 나올 것 같고 김병준 위원장도 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는 주호영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영남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 대표라는 명분으로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안상수 의원은 대선 주자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격파 시범을 보이며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권 주자들은 비켜주세요.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새를 과시하며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퇴진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정우택, 심재철 의원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출마를 저울질했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중국의 학생 1000여 명이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1,700명이 더 찾아올 예정인데요. 관광업계는 대규모 중국 단체 관광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중국 학생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벽화 앞에서 멋진 자세를 취하고 선생님과는 독특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중국 장수성에서 수학여행 온 초중학교 학생들입니다. 5개 학교 1000여 명이 인천을 찾았습니다. 韩国的仁川因为在我们心目中仁川是一个好地方，尤其是在文化方面底蕴是非常深厚的。 중국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이곳 차이나타운을 비롯해 인천 관광지 곳곳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중국인 여행은 2016년 중국 기업에서 6천여 명이 온 뒤로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인천시는 한한령 제외 지역을 집중 공략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 찾아온 수학여행단도 좋은 만족도를 보여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중국 수학여행단 1,700여 명이 인천을 찾을 예정입니다. 대규모 중국 단체 관광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승리한 지 3년 만에 이번엔 국내 업체가 개발한 바둑 AI가 국내 최상위 랭킹의 바둑 기사들과 겨뤘습니다. 결과는 AI가 모두 이겼습니다. 이제 바둑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한 수 배우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분야도 점차 섭렵할 것으로 보여서 인간으로서 긴장되기도 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신진서 구단. 바둑 AI 한돌과 한 수 신중한 대국을 펼칩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신 구단은 초읽기에 몰렸고 인공지능의 침착한 기풍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 구단은 대국 1시간 30분, 190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한돌은 앞서 신민준, 이동훈, 김지석, 박정환 구단 등 국내 최상위 랭킹 기사들을 연달아 꺾었습니다. 신 구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돌이 워낙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졌을 때부터 이기라고 생각했고 인공지능한테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실수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고. 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한돌은 2016년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와 마찬가지로 딥러닝을 통해 2017년부터 스스로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자기 스스로와의 자가 대국만 1000만 판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3년 전 알파고의 수준은 뛰어넘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트레이닝을 하고 다시 경기를 하고 이렇게 자가 대국을 계속 반복하여
모델을 다시 개선시킨 바둑으로 시작됐지만 한돌의 인공지능은 추후 쇼핑 검색이나 추천 등의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조선 장도웅입니다. 초라한 집 한 채, 그리고 고목 몇 그루를 마른 붓질로 그려낸 이 그림. 추사 김정희의 걸작 문인화이자 국보 180호 세한도입니다. 귀향을 간 추사가 엄동설 안의 푸른 소나무처럼 고난에 꺾이지 않는 선비의 지조와 기계를 담아낸 걸작이죠. 세한도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 이렇게 10m가 넘는 두루마리처럼 붙은 글입니다. 청나라 명사 16명과 오세창, 정인보, 이시영이 세한도를 찬미하고 칭송한 찬입니다. 흔히 쓰는 말 자화자찬도 그 찬에서 나왔죠. 자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찬이 붙은 그림을 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피식 웃음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난 데다 상용 근로자가 증가해서 일자리의 질도 좋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실적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식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통계치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좋아하는 국민의 눈높이가 바로 그러하다는 뜻이죠.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7%로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 3.7%보다 1%포인트나 낮습니다. 그나마도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세금 26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제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졌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여서 경제 행보가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일 뿐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랑부터 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국가 지도자가 상황을 제대로 듣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추사는 추운 겨울이 오면 선비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며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세상을 휩쓰는 풍조는 오로지 권세와 이득을 좇을 뿐이다. 오늘은 나라 사정이 어려울수록 올곧게 직언과 상소를 했던 옛 선비 정신을 떠올려 봅니다. 1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자화자찬 한국경제였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 일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중부지방 체감기온 영하 10도 내외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이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좀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 추위나 먼지는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데 올겨울 좀처럼 해소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건조함입니다. 강원과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산불 또 화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이 이렇게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전주 영하 5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여수, 제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기승을 부렸던 이 미세먼지는 내일은 전국이 보통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추운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